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회차까지 2회에 걸쳐 코로나19와 제주 교육에 대해서 연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다문화 가정의 교육 지원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곡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성직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상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림 제주글로벌센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는 다문화 결혼의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다문화 가정 학생은 도내 전체 학생의 한 3.3%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문화 결혼 증가 추이나 출생률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다문화 학생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는 다문화 결혼 비중이 1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문화 출생 비중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2021년 기준으로 16만여 명 되는데 전체 학생이 한 3.0%가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2,616명으로 3.3%로 전국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제주도 다문화 학생 수는 작년 대비해서 357명이 증가했는데 갈수록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188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5개 교를 제외한 183개 교의 다문화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도 2개 학교가 있고 제일 학생 수가 많은 곳은 75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에 다문화 결혼 비중이 가장 높고 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결혼 증가 추이나 출생률을 감안하면 다문화 비중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민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 등도 많이 있어서 제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저희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제주 사회의 이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을 열으면 어쩌면 제주 사회는 예전부터 국제화된 다문화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몽골이 제주를 100년 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그 후에 카멜처럼 외국인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예전부터도 다문화 사회가 제주 땅에서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한 20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를 만들 정도로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다문화 결혼 이주자들 그리고 예멘 난민 난민 그룹들이 여러 나라에서 몰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고 또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업, 그다음에 축산, 어업, 그다음에 식당까지도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제주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곡남 위원장님, 우리 제주 사회가 다문화와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 측정하는 도구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제주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과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문화 외국인들. 그 자녀들을 합하면 약 2만 5천 명이 됩니다. 이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주도의 가장 큰 읍의 인구수와도 맞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이미 우리 제주의 가장 기초 산업인 제1차 산업이나 여러 산업에 진출해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다문화 자녀들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다문화 자녀가 없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제 다문화와 공존하는 사회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는 우리 그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도에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은 다문화 수용성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제주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미 다문화 사회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태도를 습득한 결과가 네.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정림 사무처장님, 우리 네. 그 제주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봤는데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 얘기처럼 학생들은 다문화 수용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문화 이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근데 학부모들 강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나가 일반 가정인데 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들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점도 있고 이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문화 이해 교육 공문을 발송을 해도 신청한 학부모들이 일반 부모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더 많이 좀 뒤처져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모두가 이제 힘든 시기를 좀 겪고는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특별하게 더 어려움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있지만 더더욱 심한 쪽이 다문화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다문화 가정이 비대면 교육을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비대면 원격 교육을 받으려면 되게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 학령이 낮을 때는 옆에 부모가 모여서 슈퍼바이저를 해줘야지 가능한데 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일터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일수록 언어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의 원격 진료를 받는다는 게 훨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아마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네. 사무처장님 어떠십니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반 가정들도 많이 어렵지만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EBS라든가 아니면 이배움터라든가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 아직 잘 적응이 안 된 부모들은 모국이나 한국에서 디지털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화 교육에 이제 거의 전무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회원 가입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라 할 때 애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엉뚱한 과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준비물 준비도 못하고 왜냐하면 엄마들이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알림장이라든가 학교 행사 같은 이런 클래스팅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격차가 더 심해졌고 그런 데서 보면 다문화 가정이 훨씬 교육 격차가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래도 잘하고 그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는 인식을 하는데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자녀 자체가 한국어를 전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는 그냥 방치 부모들이 일 나가면 이제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고 아예 공부에는 전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상담도 너무 많았고요. 네. 네. 그 두 분 다 그 비대면 교육이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어려움이 극심하게 더 많아진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홍성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대면 수업하고 원격 수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반 학생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학교생활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원 다문화 센터에서 노드돌 한국어 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1대1로 대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이제 원격 수업이 되면 그 학생들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원격 수업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학교 원격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교육부에서 예외 상황을 둬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실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원격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꺼려서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은 어쨌든 최소한 어떤 경우든지 아이들한테 한국어 교육은 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이 다문화 가정에서 그 뽑는 그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및 교육, 생활 방식과 문화 차이, 편견과 차별, 가족 간 갈등, 관공서 이용 어려움 이런 것들을 꼽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러 사회에 관련된 단체에서 도움을 아마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지원책들이 있기는 한데 이 현장에서는 아직 뭐 체감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원장님 얘기 그 노두돌 예비학교 사업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노두돌 예비학교에 저도 한국어 강사로 2018년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점은 수요자는 많은데 강사님은 이제 30몇 명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다 할 수가 없고 네. 또 이제 중문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라든가 좀 시골 쪽은 선생님들이 좀 거리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중문 여기 제주시에서 중문으로 그냥 제가 자원을 해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30명 강사님들이 커버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네. 않았나. 그렇다면 그런 제도는 있는데 네. 그것이 충분한 수요에 네. 맞게 충분하지 않다는 네.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어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뭐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있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홍보와 소통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특히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지원 체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사회에 한 20여 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NGO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도 운영했었고 노동 상담,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한글 교육, 법률 상담 다양하게 이제 그런 지원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을 NGO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아까 노도돌 얘기도 했지만 수요는 많은데 선생님이나 이런 인력이 부족한 면은 우리 도의원님 계시지만 예산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뭐 도의회, 정부, 그리고 NGO, 대중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혹시 해주시겠습니까? 답변하기보다는요. 네. 이제 우리 제주도 내에는 이제 일반 행정이나 우리 또 이제 교육 행정의 그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그 기관이나 이런 이제 부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관들이 어떤 이제 전문성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이제 서로 이제 연계성이라고 할까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제 그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이제 어떤 기관을 제가 소개를 해본다면은 뭐 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선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또 이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 또 이제 또 국제교육원에 국제 이제 교육원에 다문화 교육부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교육부에서가 조천읍 신흥리에 있는 다문화 센터하고 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외국어 문화 학습관하고 연계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우리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뭐 예산 문제로는 저희들이 뭐 이제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전문성을 갖추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모든 유관기관이 같이 이제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이면서 좀 이제 아이를 개개인에 맞는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걸 이제 만들까 하는 것이 어느 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기관 간의 그 연계성과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매우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생겼지만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이지 않고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뭉뚱그려서 뭐 다문화 가정 기관에 뭐 중도입국 자녀 그 다문화 가정 자녀 모든 이제 학부모들 교육 다 같이 하는 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관이 많은 만큼 세분화 체계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기관으로 컨트롤 타워는 도나 아니면 뭐 그 시나 어디에 컨트롤 타워를 해서 좀 전문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미미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에 관한 이 지원은 이제 도나 시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지만 그 예산들이 매년마다 불확실하고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삭감 많이 된 경우도 있고 네. 해서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교육이 수준이 올라갔다 또 떨어질 내려갔다. 때도 있고 네. 예, 너무 불확실해요. 네. 조금 얘기를 보태면 도나 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도 안에도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게 다 부서가 나눠져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한 군데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그런 모든 공론화나 아니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유관 기관끼리도 잘 협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컨트롤 타워가 도 아니면 시 안에 한 부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크게 보면 아마 두 축일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 교육은 우리 원을 포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책임져서 이제 하지만 학교 안에는 학생들만 교육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학생들을 교육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가정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 효과가 정말 미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안에 학생들은 교육청이 책임지면 학교 밖에 가정에 있는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 지금 도내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의 대부분 이제 도에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나 이런 데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프로그램들이 좀 짜임새 있게 이제 운영이 되고 저희 교육청과도 같이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통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일 건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던가 혹은 또 이중언어 교육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강호진 원장님 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국어 의사소통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벌써 거기서부터 생활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인데 한국어가 잘 안 된 학생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원래 4월 달에 다문화 학생 현황 조사를 한 그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한국어가 안 되는 정도를 의사소통 불가, 낱말 제시 수준, 그다음에 짧은 문장 제시 수준, 의사소통 원활, 일반 학생 수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인 경우에는 의사소통 불가하고 짧은 문장 수준까지가 한 7% 정도 학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18.5% 정도가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율을 줄여야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은 노도들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우리 저 사무처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20여 분 선생님이 학교에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 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한국어 중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안 된 아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초 교육을 하고 그다음 좀 된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교과나 담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면서 어쨌든 한국어가 이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역점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중언어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 글로벌 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중언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센터에서 이중언어 그 말하기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초등하고 중등부 학생이 참여해서 1등을 하면 전국 대회도 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중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여건을 네.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그 김 사무차장님 네.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네,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엄마 나라 언어.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어 외에 영어 외에 엄마 나라 언어. 예를 들면 베트남어, 중국어, 뭐 거기에 뭐 일본어, 자기 엄마 나라 언어를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 막 즐거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관심을 해서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센터는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만 하는데 그러면 네팔이나 아니면 그 캄보디아나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는 왜 안 해요? 이런 엄마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예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이중언어 예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 교육 예산으로 해서 이제 토탈 주면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도 해야 되고 코딩 교육도 해야 되고 정보화 교육도 해야 되고 그 외에 또 다문화 이해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한 꼭지가 이중 언어예요. 네. 너무나도 미미하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3분의 1이 삭감을 되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는 너무 필요하고 절실하고 애들은 금방 커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외국에서 아이들이 오든 어른이 오든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은 일종의 한국화 동화 정책입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빨리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 문화 적응하고 김치 담그게 하고 한국 음식 잘 먹게 하고 이게 어떤 목적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다문화가 아니라 only 코리안 문화 그리고 언어도 한국어. 그런데 사실은 다양한 국가에서 엄마들이 시집에서 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엄마 나라의 문화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당장은 뭐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중 언어뿐만 아니라 다국적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네. 한 교실 안에 다양한 외국 아이들 특히 이주 아이들이 모여서 그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한 번은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주대학에 외국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네. 자기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을 때 영어를 못하면 자기 나라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교실들을 열어서 네. 학교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그 학년 예를 들어 국제 결혼 가정이 거기선 다문화라고 안 하고 신주민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주민 가정 자녀들이랑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처럼 한 반에 예를 들어 신주민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모국어하고 모국어 외에 그 엄마 나라 언어 그거를 공교육 안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그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엄마들이 있다고 하면 7개국 언어를 신주민어라고 해서 하나의 교과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주민어라는 이 과목을 이제 신설을 해서 그 대표님 얘기처럼 그 시간은 신주민어 시간은 모든 애들이 그 예를 들어 캄보디아 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 다양한 언어에 우리 제주도의 일반 가정 애들도 좀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사실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위축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다문화 가정이고 언어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의 언어를 마음대로 남들이 못하는 언어를 하게 했을 때 프라이드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더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선진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좀 매우 그 설득이 됩니다.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도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제 두 분 말씀이 좀 이제 공감이 가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서 이중 언어까지 생각할 겨를이 좀 없는 것 같다. 우선 당장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한국어 소통에서 오는 모든 이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한국어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유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제 어떤 여유라든가 어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것이 좀 이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도 아까 우리 홍 대표님 그 얘기 중에 보면서 이제 저희들도 다문화 학생들한테 그 한국어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아까 뭐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중 언어도 조금 더 물론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당장 한국어 사용도 안 돼서 친구들하고 관계도 안 되는데 이게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만 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 조금 더 이게 그 학생들이 그 장래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중 언어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국적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예산을 책정해서 뭐 공교육 안에까지 당장 끌어들이는 것은 힘들지만 사실은 그 엄마들을 격려해서 그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의 언어를 뜻을 가지고 가르치는 단계부터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뭐 교육은 하지 못하지만 예. 저희 다문화 교육 센터 내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모님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같은 거 옷이라든가 문화 같은 것도 전시해서 아이들이 그 체험하게 하거나 어떻든 그런 이중 그 국적 어떤 그 다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장소는 마련돼 있고 학생들이 방문하면 그런 교육은 이제 하고는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서 좀 위축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초 학력이나 뭐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하고는 또 다르게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특히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직 대표님, 중도 입국 청소년이 정확하게 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이들의 교육 현실이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주 여성들 특히 국제 결혼을 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여성이 자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국에 남겨두었던 자녀들이 이제 엄마의 나라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이들을 중도 입국 자녀라고 그래서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리냐면 9살에서 24살. 네. 그래서 그 안에 드는 청소년들은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한 적도 없고 한국어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건너오니까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네.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고민을 하면서 전국 18군데에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학교를 만들어서 일종의 NGO들한테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제주에서도 제주 외국인 평화 공동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도 입국 자녀가 제주도 안에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 스쿨에 나오는 아이들은 채 20명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도 그러고 뭐 아이도 그러고 당장 급한 게 돈이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뛰어가지고 돈 버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한 예비 학교의 성격의 이 학교를 NGO한테 위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가 공교육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예비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지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네.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할 접근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두 분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아마도 이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학생일 경우일 수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 이제 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학교 생활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생활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언어적 문제로 인한 고통,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또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또는 이제 또 편견에 따른 소외감, 또 이제 고국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이제 고뇌에 이제 빠질 수가 있다. 이러한 그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료하거나 어떤 이제 자기 제어가 안 됐을 적에는 또 우리 사회에 큰 어떤 이제 좀 일탈을 이제로 해서 우리 사회에 좀 이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분명한 이 정확한 그 이제 숫자를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능한 한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말을 이어가게 되면은 조금 우리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제 예비 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수 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또 조례들이 또 이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현재로는 실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예.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예.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도 입국 자녀들 저도 여러 명 가르쳐 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의외로 적응이 빨리 됐습니다. 뭐 1, 2, 3학년 초등학교. 근데 4, 5,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얘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이 애들은 제일 관심이 진로 문제. 그다음 자기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 가족의 새로운 재혼 가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족과의 그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새 아빠랑 또 새 가족 있잖아요. 원래 자녀들. 그래서 그런 마찰을 누구한테 고민을 상담할 터놓고 얘기할 상담 선생님이 없었고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외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군복무에 대해서 그렇게 애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중국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군복무가. 네. 근데 내가 왜 한국에 와서 한국 군대를 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애들이 전혀 알지 못한 이런 세계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제가 아는 중도 입국 자녀 5명은 안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이사 가거나 아니면 다시 모국에 돌아간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 애가 저한테 이제 얘기한 거는 자기 꿈은 정치 외교가다. 탈북 학생이에요. 정말 굉장한 인재를 네. 저는 놓쳤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중대입국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학교 밖에서 방치되는 사례도 좀 이제 여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하겠지만 학교 밖에 있는 중대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도나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시대 파악도 하고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중대고 청소년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쨌든 학생들이 생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을 학교에 나오 입사하면 여러 가지 뭐 그 직장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외부인과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플러스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할 수 있으면 노동부하고 협조해서 학부모 교육을 사업장에서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 교육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청소년에게서 적응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지금 뭐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노동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사실은 중도 입국 청소년 중에 학교에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레이트가 낮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아이들을 교육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의 기초 교육이나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저층민을 형성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미국 이민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패닉 갱, 베트남 갱, 코리안 갱단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정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 시스템에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으로 설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거 하다 보니까 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2017년 법무부에서 중도 입국 자녀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이해 및 홍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외국인 등록사항에 학교명을 추가함으로써 자녀의 취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면 아까 대표님 말씀했던 어떤 그런 우려들은 좀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있는 학생들이 그 기록을 남겨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실제 현장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중도 입국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함께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또 본 자료에 따르면 또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것을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예. 중도 입국 자녀가 와서 우리나라 공교육에 입학하고 싶어서 가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네. 한국어도 안 되고 문화 적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힘들어서 수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비 학교라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학교 교육을 공교육원에 끌어들여서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비 학교요. 예. 아까 대표님 말씀했던 그 부분은 이제 어디에 있는 사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제주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 중도 입국자 학생 수를 제가 이제 잠깐 데이터를 보니까 제주의 다문화 학생이 2,616명인데 중도 입국자가 199명입니다. 한 7, 8%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도 입국자라고 해서 별도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일반 다문화 학생에 비해서 한국 우상이 좀 떨어지고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일반 다문화 학생하고 별도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교육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차별 교육이 아니라요. 한국어가 준비 안 되면 그 학교 과정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예, 그 예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요. 예. 네, 중도 입국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을 적에 또 이제 공교육으로 이렇게 유인할 적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반 학생들하고 통합 교육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제 또 일반 학생들의 또 가는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도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는 다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조례 안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은 그런 아이들로 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이제 또 이제 운영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한국어 예비 학급을 만들어서 또 이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유인할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아까도 말씀을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이제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공교육에 들어와 있는 학생 수는 한 199명 정도 돼요. 그러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나머지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학생들이 실태조사, 정확한 이 실태조사부터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 다음에 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많이들 하시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 제주 사회가 이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사회로 이렇게 옮아가야 되겠는데요. 앞서서 뭐 프랑스의 사례라던가 대만의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그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사례들로. 그런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그 사회적 관심과 협력 이런 것을 우리가 높이려고 할 때 어떤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인식의 그 변화를 위해서 어쩌면 이주민이나 이주 여성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네. 우리 저 동네마다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시에 예를 들어서 이주 외국인 주민센터 센터럴 빌딩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가면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 그다음에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한 빌딩을 하나 만드는 게 제 원이고 또 그렇게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옛날부터 떠들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주민센터를 한 자리에 여기저기 찢어놔가지고 어딘지 찾아가기도 힘들고 네. 어떤 일을 행정적인 걸 보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한 한 센터를 빨리 외국인을 위한 주민센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가정 당사자로 결혼 이주 여성으로 그 첫 번째는 낙인화된 이런 용어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몰랐지만 이게 10년이 되고 정착이 되면서 어떤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서 다문화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력 이런 미디어 환경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TV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쪽 유럽의 다문화는 글로벌 가족이라고 해요. 저도 네.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처럼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용어를 이렇게 쓰지? 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인데 왜 글로벌 가족이라고 여기는 다문화 가족, 거부 열도는 다문화 가족이라 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동남아 이주 여성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태도예요.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보게 되면 한국인 배우자들이 동사무소나 법무부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자기 자신이 배우자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는 그
실태 조사에 나오는데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실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부터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의 문제, 태도의 문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다문화 자녀들을 생각할 적에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을 생각할 적에 어떤 뭔가 모자란 결핍된 존재, 소외계층, 또 아니면은 지원의 대상,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 역량을 가진 존재, 또 잠재력을 가진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에 통합하려고 하는 동화 정책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또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해서 상호 이해 문화주의,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 모든 이제 그 다문화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다문화 자녀들에만 이제 국한하거나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전 도민들한테 이러한 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준 원장님. 예, 아까 우리 그 사무처장님 그 말씀 중에 서구인 경우에 글로벌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동남아인 경우에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사회에 평배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러한 의식을 바꾸는 데는 어쨌든 아까 미디어 환경 조성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역할도 물론 교육의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 준비하면서 자리 보면서 조금 많이 했던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다문화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그 다문화 마을 특구인 안산 아닙니까? 안산에 보니까 다문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월 평균 9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제주도에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까 그 홍성직 주민센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토론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에 꼭 맞는 교육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